있고, 거기 문제부터 봅시다. 문제부터. 자, 지난주에 했던 거 1번 리더십 이론에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4번 어떻게 바꿔야 돼요? 블레이크의 관리망 연구에서는 과학형이 가장 효과적인 리더십 형태로 나타났다가 아니라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팀형. 그쵸? 그 다음 2번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하고 비교된다 그랬죠? 대비된다 그랬고, 따라서 답은 1번. 자, 문제 3번 서번트 리더십, 봉사적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자, 서번트 리더십은, 자, 답 몇 번? 4번. 4번에 갈등 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답은 3번. 토마스 모형의 타협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윈윈하는 것은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협력형. 그쵸? 5번. 자, 갈등의 조성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자, 갈등의 조성 전략하고 해소 전략을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구분하시라고 그랬는데, 시험이 잘 나오고, 거기서 2번은 해소 전략이지 조성 전략 아니죠? 6번은 조직 발전 이야기 해줬죠? 가치관 태도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4번. 문제 7번 총체적 품질 관리와 목표 관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은 역시 4번. 8번 경쟁가치 모형. 경쟁가치 모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 3번과 같이 경쟁가치 모형에서 중에서 합리목표 모형은 우리가 무슨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거기 혁신지향이라고 그러는데, 혁신지향은 에드호크러시, 그쵸? 개방가치, 개방체제 모형이죠. 9번 균형성과표.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균형성과표. 자, 거기 있는 것처럼 9번의 답은 3번. 그쵸? 그 다음 10번의 답은 1번. 자, 지금 지난주에 본 거니까 8개 정도는 맞춰야 되겠죠? 8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조직론 했죠. 조직론. 조직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조직 이론화하고, 그렇죠? 미시적으로 조직 형태론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그냥 조직 자체를 본다면, 조직 형태론은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조직 형태로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쌤? 일단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 누가? 관리자들은. 그렇죠? 조직인. 그 다음 이 사람들을,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뭐 시켜줘야 된다? 동기부여 시켜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무 동기. 그렇죠? 그 다음 이 사람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이끌어가야 되겠죠. 이 사람들을.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리더십.
자, 그다음 조직인들이 조직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의사소통하고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갈등 관리, 이 부분을 배웠고, 자, 제법 시험이 많이 나오는 어떤 부분까지 배웠어요? 조직 문화, 그쵸? 조직 문화에서는 특히 경쟁 가치 문화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경쟁 가치 문화, 조직 문화. 다음, 조직 혁신.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 행정학을 체계를 세우려면, 자,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OD를 배웠어요. 조직 개발을 배웠는데, 조직 개발은 도대체 어디 소속인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조직 개발은 조직을 혁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MBO 참여에 의해서 목표를 관리한대요. 그건 어디에 소속되겠어요? 역시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 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변혁적 리더십도 자, 먼저 어떤 론, 속성론 또는 자질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 여기는 행태론 또는 행위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상황론, 그 다음 최근에, 그러니까 제2의 속성론, 그래서 최근의 입장, 그렇죠? 그럼 변혁적 리더십은 여기에 들어가죠. 자, 우리 다 알다시피 허즈버그는 이런 식으로, 허즈버그는 직무동기 무슨 이론과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면 내용 이론 중에서 매실로 허즈버그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가 나오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뭐한다? 시험 풀기는, 이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시험은 거의 대부분 변별 문제야, 변별. 자, 쌤이 이 표로, 자, 처음 오신 선생님 이 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디 했었냐면 이 부분 했어요. 리더십. 방금? 리더십 부분 했는데 리더십 부분 봅시다. 이걸로 리더십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것부터 봤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거기 먼저 리더십의 전반적인 권력 밑에 말고 리더십의 전반적인 걸 거기 표로 만들어 봤죠. 무슨 론부터 해서 자질론, 그쵸? 특성론, 자질론, 그 다음 형태론, 상황론, 최근의 리더십 이렇게 돼 있죠. 전체적인 개관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시험에는 어떤 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온 건 최근의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이었죠. 거기 최근의 리더십에서 제일 위에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 좀 밑에 보니까 사회에는 섬김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도 제법 많이 나왔죠. 그 다음 우리가 상황론에서도 출제가 좀 됐었죠. 그 다음 형태론에서는 어떤 거 많이 나왔어요? 브레이커와 버튼의 관리망 이론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개관을 이렇게 해보고 한 장 넘겨보면 어떻게 그려져 있어? 한 장 넘겨보면 누구 거, 특히 거기 상황적 리더십에서 피들러,
그다음 허시와 블렌차드. 그다음 하우스 에반스, 그쵸? 하우스 이론, 그쵸? 이론을 조금 확대해서 봤고, 자, 그 다음 시험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넘겨보면, 변혁적 리더십, 그쵸? 그래서, 자, 변혁적 리더십, 그 다음 최근의 리더십까지 거기, 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자, 의사소통. 특히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장단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험에 좀 많이 나온다. 비공식적 의사소통 장단점. 그 다음 의사소통의 유형에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거기 있는 Y형, 그 다음 뭡니까? 수직형. 제일 뒤쪽에 가면 성형, 별 같은 경우가 성형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 원형 뭐 이런 것들을 봤고, 왼쪽이 직권적이라면 오른쪽은 분권적이죠. 많이 의사결정점이 흩어져 있죠. 의사결정하는 데가. 그 다음 갈등관의 그 변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갈등관 변천. 그쵸? 갈등이 처음에는 갈등이 필요하대, 필요 없대. 갈등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갈등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 점차로 갈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한 장 넘기면, 폰드의 갈등의 다섯 가지 단계, 이건 그 정도로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갈등의 원인 및 차원, 이것도 한 번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 넘겨보면, 자, 거기 토마스 갈등 해결 방안 있죠? 토마스 갈등 해결 방안하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해소 방안과 갈등을, 자, 우리가 알다시피 갈등은 낮고 높고, 갈등 정도가 조직 효과성이 높고 낮고 할 때, 갈등이 너무 없어도 효과성 거의 없다고 그랬죠. 갈등이 너무 많아도 효과성이 없다고 그랬죠. 갈등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어요? 여기. 그래 가장 효과성이 높죠. 조직이 너무 갈등이 없는 적도 너무 조용하다. 어느 정도 경쟁도 있고 갈등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봐봐요. 갈등이 이 상태에 있는 조직은 무슨 전략을 써야 되겠어요? 갈등은 조금 해소해주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갈등이 여기 있는 조직은 A사 가봤어요. A사 또는 뭐 이를테면 A구청 가봤더니 거의 갈등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조성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갈등을 해소 전략이 뭐고 조성 전략이 뭔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 그렇습니다. 갈등 문제 나오면 거기 토마스 모형하고 갈등 해소, 갈등 조정 이것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직 문화와 조직 효과성과 조직 문화가 있었죠. 자, 조직 문화는 거기 특히 경쟁가치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쟁가치 모형에서 4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 어떤 체제? 우리가 인간관계 모형, 개방체제, 그 다음 내부 과정, 합리 모형, 그쵸? 이게 있었다. 자, 우리가 미국에서 생각하는 조직 문화는 4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어떤 문화? 미국에서 과학적 관리론에 입각해서 계층제적 문화. 계층제적 문화 하면 뭐가 생각나?
그 조직이 계층제적 문화다. 어떤 조직이 들어서 굉장히 조직이 하이라키한 계층제적 문화다. 그러면 어떤 생각에 아주 규율이 강하고, 그렇죠? 그다음 완전히 표준화돼 있고, 그렇죠? 그런 문화들, 표준화돼 있고 규율이 강하고 그런 문화들이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발달했어요. 처음 발달. 그러다가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건 19세기 말부터 발달한 거고, 1960년대 미국에서 뭐가 굉장히 발달했냐면 시장 제약, 마켓. 그렇죠?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시장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마켓.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말 그대로 합리성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고 불러? 여기 물론 자 여기 봐봐. 이렇게 계층제적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 계층제는 알다시피 리브 프로세스. 그렇죠? 계층제 할 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컨베이어 시스템 생각해봐. 컨베이어 시스템 있죠? 컨베이어 시스템. 우리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것들은 어떤 걸 생각하겠었어요? 내부에 어떻게 표준화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불렀어? 어떤 문화라고? 내부 과정 문화라고 돼 있죠. 그렇죠? 표 보시면 내부 과정 문화라고 돼 있죠. 그다음 1960년대 시장 문화가 나왔는데 1960년대 시장 문화에서는 어떻다 그랬어? 뭐가 중요하겠어? 시장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장의 특징은 합리성이죠. 철저하게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서 시장이 이루어지죠. 시장은. 그러면 합리적이고 그다음 또 어떻습니까? 시장은 누구를 만족해야 돼? 내부를 만족합니까? 고객을 만족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향적, 내향적 이렇게 나눠진다. 그렇죠? 근데 여기도 합리성이기 때문에 거기 같이 외향적, 내향적으로 나눠지고 또 어떻다 그랬어? 유연성, 그 다음, 통제, 이건데, 여전히,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다? 일정한 기준이 입각해서 일어나야 된답니다. 그러다가, 자, 1980년대 뭐가 들어왔어요? 자, 일본이 들어왔다 그랬죠, 일본. 일본의 조직 문화는 어떤 문화라 그랬어요? 일본의 조직 문화는. 기업이, 어차피 행정도 기업에서, 경영 기법을 많이 받아들였으니까, 일본 조직 문화는 완전히 사장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사장을. 오야봉,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일본 문화 정말 1980년대 어떤 일이 일어났어? 소니가 맨하탄에 있는 대규모 이렇게 마천루 같은 건물들 다 소니가 주인공이 매수를 해버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보다 더 기업 순위가 높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되지 하고 봤겠죠. 근데 좀 그런 문화 있잖아. 일본에는 가족 같은 문화, 인간관계 되게 강조하고, 여기서는 이를테면 미국에서는 조금만 일 더해도 뭘 주라 막 이럴 건데, 시간의 수당 주라 그럼 뜰 건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똘똘 뭉쳐서 가족과 차더라. 그걸 여기서는 무슨 이 인간관계 문화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1990년대 이제 물론 나사가 어디에 훨씬 1960년대에 세워졌지만 실제로 1990년대 되니까 거의 문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더라. 자, 나사를 생각해봐. 나사를 생각하면 이 사람을 태우고 달나라까지 가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달나라까지 가게 만들려면 나사는.
일단은 나사를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딱 모이죠. 연료 문제가. 그럼 그걸 해결했어. 그 다음 또 어떻게? 그 다음은 이제 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또 모이죠. 그러니까, 나사의 문화는 어때? 뭐, 누가 상관이고, 누가 부하고, 그런 거 거의 없죠. 그 다음, 어디 부서에 속하고 그런 거 없이, 어때?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 가서 일자리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문화를 어떤 문화라고? 에드워크는 임시적이다. 모든 게 좀 임시적이다. 그래서 자, 그럼 미국의 문화는 어떤 것이 존재했다고 생각했어? 자, 경쟁가치 모형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존재했다고 생각했냐면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애플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가까워? 애플은 이것에 가깝죠. 에드워크의 시작인 것. 애플 조직 기구표 보면 완전히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모르겠어. 복잡해요. 누가 상사인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애플이 항상 이것만 갖고 있을까요? 이 경향이 조금 강하다는 거지 애플에도 이 계층제적인 것이 있겠어, 없겠어? 계층제적인 것이 있겠죠. 다시 애플이 계층제적인 것이 없으면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 없으면 직원 한 명 뽑았어. 그 다음 또 직원을 뽑을 때마다 뭐예요? 다시 만들어. 규율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얼마나 비효율이야. 직원 뽑을 때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그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도 있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자, 이 경쟁가치 퀸은 경쟁가치 모형을 주장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 왜 경쟁가치냐? 이름이 모든 게 다 가치가 있다는 거야. 네 개 문화가 다 가치가 있는데 어떤 문화가 그 조직에서 좀 더 발달했느냐 이런 걸로 뭘 한다. 뭐 그런 것들이지 꼭 지금까지 분류는 저 조직은 이 문화야. 저 조직은 이 문화 이렇게만 분리했는데 그런 게 아니다는 점에서 경쟁 가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자 그러면서 자 많은 조직들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더라? 처음에는 어떤 것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에드워크러시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개방체제. 그다음 서서히 조금 법들이 많이 만들고 표준화되면서 계층제적 요소나 시장 지향적인 요소로 변하더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었고. 자, 어떻든 시험은 그 부분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 되겠고. 그 다음 조직혁신에서 뭐니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균형, 성과, 관리표라고 그랬죠. 자, 균형 BSC 그 잘 알아주시라고 그랬어. 쌤, BSC는 왜 나왔다 그랬어? 우리가 보통 성과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원래 이제 지금 행정하는데 기업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적 영역에 있는 행정학은 많이 사적인 경영학적인 기법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무엇에 입각해서만 주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측정했어? 이익. 얼마나 이익이 남냐? 그걸 우리가 인덱스 지표로 말하면 무엇에 해당돼? 재무지표. 재무지표만 이야기했는데, 아니, 사실은 미국 기업도 그렇지만, 기업도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 너무 재무지표로만 한다, 이렇게 있었는데, 공적인 영역에 들여오려고 하니까, 공적인 영역은 특히 이익을 내는 그런 영역이 아니네. 공무원이 뭘 이익을 냅니까? 그쵸? 구청이 이익 내려고 있습니까?
구청이 이익 내려고 있으면 복지 예산도 할 필요 없잖아. 그 돈만 들어오는 거지 무슨 이익이 있어, 그쵸? 그러면 결국은 공적 영역은 재무지표 말고도 물론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어?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지표들이 필요하다. 자, 고객에 대한 거, 그쵸? 그 다음, 구성원들의 학습이나 성장, 그쵸? 그 다음, 내부 프로세스, 내부가 얼마나, 내부 프로세스는 이런 거야. A구청하고 B구청이 있는데, A구청은 의사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고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소통도 잘 되고, 결정할 때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참여도 잘 돼. 근데 B구청은 완전히 독단이야, 그냥. 그럼 어떤 부분에 이 구청이 훨씬 행정할 때 효과적인 행정을 할 수 있겠어? A구청이겠죠. 그게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측정을 한다는 거야. 자, 물론 재무지표도 중요하겠지만 고객 관점, 그 다음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 다음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향상되고 역량이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 학습과 성장 관점까지 다 같이 본다는 거야. 이게 BSC가 나온 이유입니다. 그 다음 거기 있는 목표 관리와 OD, TKM 다 이야기해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건 선생님 다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어제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오늘은 인사, 지난주에 좀 했지만 조금 들어갔지만 인사행정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행정의 기초부터 쭉 보시면, 자, 인사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인사는. 자, 인사행정에서는 기본적인 뭐가 필요하겠어? 우리가 기본적이게 알아야 되는 인사행정의 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리들. 인사행정의 원리들. 대표적으로 어떤 것? 역관제, 실적제, 이런 원리들을 좀 알고 나서, 그쵸? 그 다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 원리라고 묶어봅시다. 자, 원리들을 좀 알고 나서, 그냥 어떤 걸 알아야 된다? 자, 크게 보면, 일단 뽑아야 되겠죠? 채용. 뽑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크게 보면 이거 능력 발전. 그 다음 어떤 거 해야 되겠어요? 사기 및 신분, 사기를 높여줘야 되겠죠. 사기 및 신분보장. 그 다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최근에는 퇴직관리나 연금관리까지 다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걸 사기 속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빼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알다시피 퇴직관리도 해주는 거고, 왜냐면 오래 사니까 퇴직하고 난 뒤에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연금 같은 경우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사기 속에 다 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신분보장에 사기 속에 넣을 수 있으니까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걸 하려고 한다. 그렇죠? 조직론이 알다시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사람을 뭐 하려고 한다면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서 개개인의, 여기는 조직적인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고, 여기는 그냥 개인적인 관점에서 역량을 얼마나 높여줄까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거기 인사행정의 개관,
그 다음 182페이지 보니까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 봐봐. 어떤 특징 이렇게 물어보면 객관식을 풀 때 특징하면 모든 것은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특징이라는 건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항상 중요해야 될 게 어떤 특징, 뭘 기준으로 하느냐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가정교육의 특징은 계획적입니까? 계획적이라고 1번 계획적이다. 2번 답 두 개로만 할게요. 비계획적이다. 답은 뭡니까? 가정교육은 계획적입니까? 계획성이 있습니까? 비계획성입니까? 특징, 가정교육의 특징. 답은 다 맞췄네. 왜? 그랬더니 어떤 학부모가 뭔 소리냐, 나는 정말 계획대로 하는데 얘가 딱 하교를 하고 나면 1시부터 지금 밥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수학학원, 4시부터 6시 음악학원, 6시부터 9시까지 미술학원 보는데 얼마나 계획적으로 하는데 왜 비계획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계획적이라고 그래? 계획성이 특징이 아니고, 계획성이 특징이 아니고 비계획성이 특징이에요. 지금 물어보는 이 문제의 기준점은 뭡니까?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학교 교육에 비해서 가정교육의 특징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밝혀주는 문제도 있고 그냥 안 밝혀주고 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잘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 이 말은 민간 기업, 민간의 인사행정하고 기준이 민간 인사행정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인사행정보다는 공공성과 정치성이 있어 없어? 여러분 삼성에서 인재를 뽑을 때 공공성 찾고 정치성 찾고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적 영역이니까 좀 더 공공성하고 어떤 부분을 찾아야 정치성 같은 걸 찾는 거죠. 그 다음 법정주의. 자, 여기 봅시다. 자, 여기서는 물론 법정주의는 이 삼성은 그냥 이재용 씨 뭘로 부회장으로 한 30 몇 살 돼도 부회장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없어? 올릴 수 있는데, 자, 구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9급으로 구청장이 자기 조카가 9급 시험으로부터 들어왔어. 그러니까 부시장에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무엇에 입각해서? 법령에 입각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법정주의고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국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비시장성, 그 다음 많은 아까 이야기했처럼 법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성을 갖는다. 자, 최근에 인사행정의 경향 이런 게 있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성과를 강조한다. 자, 그 다음 인적 자원의 관점에서 다룬다. 이 부분은 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특히 성과 중심이고 거기 이제 가치적 관점의 인사행정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 뭐 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지금 나올 때 반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거기 어떤 것과 각국 인사행정에서 영국하고 미국이 있죠. 한 번 정도만 읽어보면 되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영국은 어디에서
정실주의에서 뭘로 들어왔다? 실적주의로 발달했다. 그쵸? 실적주의로 발달했다. 미국은 역관주의에서 어떤 걸로? 실적주의로 발달했다. 이 역관주의나 정실주의 할 때 다시 설명하겠지만 약간의 어떤 거 역사적 사건 정도만 알아두면 된다. 다음 우리나라 인사제도는 보면 자 185페이지 제일 위에 인사제도 보면 1949년에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됐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실적주의라고 표방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 다음 이 우리나라 인사를 총괄하는 데가 어딥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2014년에 인사혁신처가 설립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사를 총괄합니다. 자, 이제 역관주의부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관주의. 자, 그러면 지금 원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리 중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것부터 봐야 된다? 역관주의. 그렇죠? 역관주의. 자, 이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역관주의를 먼저 보니까 정실주의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역관주의 미국의 경우 건국 초기에는 동부 출신의 상류 계급에 한정되긴 했으나 대체로 적격성 기준에 근거해서 공직을 임명했다. 자,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뭐라 그랬습니까? 워싱턴이 공직을 누가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래도 공직에 맞는 인품이, 그러니까 적절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적격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1829년에 누구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 그쵸? 이 사람이 뭘 했다? 역관주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뭘로 본다? 잭슨으로부터 온다. 그쵸?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때 당시 엘리트는 동부 출신이었고 거의 대부분 1대부터 6대까지, 6대 대통령 되기까지 대부분 누가 했어? 엘리트들이 하고 있었어. 근데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서부 쪽에 있는 카우보이들의 지지를 받았어.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 왜 애들만 해? 애들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모든 공직에는 뭐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임명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거기 봐봐. 이는 이는 누구라도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관료가 될 수 있는 것, 즉 공직의 대중화, 그렇죠? 거기 앞에다시피 스포인스는 저기 역관주의를 스포인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스포인스는 본래 전리품이라는 뜻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자, 미국에서 앤드루 잭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다 거의 다 나가고 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서부 출신들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어떤 거다? 정당의 충성도에 따라서 준다. 관직을 개방했다. 이게 뭐다? 역관주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역관주의가 거기 있다시피 나중에 모세 입각에서 자, 세필드 대통령이 역관주의, 그러니까 세필드 대통령이 역관주의에 입각해서 이 당원에게 뭘 약속해? 관직을 약속하는데 안 주니까 이 당원이 세필드 대통령을 쏴서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1883년 뭐가 나오면서 펜들턴 상원 의원이죠. 펜들턴 상원 의원이 법안을 마련해. 그게 실적주의. 그러면서 역관주의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역관주의가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역관주의 이야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실주의는 뭐냐? 지금 역관하고 정실은, 역관은 정확히 알아둬야 될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당의 무엇에 따라서 공직이 임명될 수 있다? 정당의 충성도. 그런데 정실주의는 말 그대로 무엇에 입각해서? 정실에 입각해서. 그래서 개인적 친분, 뭐 정치성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고, 또는 여러분 어떤 것, 신분 같은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 뭘 배우고 있으니까, 국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음서제도라는 걸 배우죠. 음서제도는 어떤 것이 음서제도였어요? 고구려 조선에 있었던 음서제도는 자기 아버지가 영의정이면 관직에 나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관직이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친족 또는 신분 이런 것에 있어서 이루어진다든가 개인적인 친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실주의. 영국도 어때요? 귀족들이 주로 관직을 맡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뭐였다?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 관직을 맡고 있으면 자기 자식들도 자기 자식이 물려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실주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관주의하고 정실주의는 실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죠. 그 다음 쉽게 말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공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정실주의는 개인의 신임이나 충성도, 역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 밑에 역관주의는 제일 밑에 보니까 신분 보장이 어느 정도 돼야 안 돼요. 강하죠. 정실주의는. 그런데 역관주의는 정권 교체면 대량으로 바꿔야 되니까 신분 보장이 굉장히 약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 시험에는 거기는 이제 보통 이제 정실주의로는 안 나오고 역관주의로 나오는데 역관주의 장단점 문제가 나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거기 있는 밑에 한 거 봐봐. 우리나라 역관주의와 정실주의 여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자, 직업 공무원의 임용과 관련해서 역관주의를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공식적인 인사정책으로 여기 중요해요.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우리 쌤들같이 뭐하는 사람들이야? 시험 봐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평생토록 거의 어떻게 하는 거?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보장된 것을 역관주의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규정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뭐 할 수 있어? 약간 역관주의적 요소가 있단 말이야. 이를테면 하나 봐봐. 대통령실은 이 계약 임기 계약직이 있어. 임기제 형태의 계약직이 있어. 그렇죠? 그걸로 이 대통령실에서 한 20%는 뽑을 수 있어. 그 다음 우리 소위 말하는 정무직, 별정직은 어땠어요? 그런 건 정년이 보장되지 않았잖아. 정무직 하면 장관. 장차관은 대통령 바뀌면 바뀌잖아. 그런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역관주의 또는 정실주의적 요소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공기업에 한 300 몇 개의 공기업 사장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임기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거의 대부분 바꾸죠. 공기업. 그죠?
그래서 신문에 요즘 뭐 알바끼 해놨냐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거의 어때? 정무직 임기가 끝나면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어떤 거 있어? 경력직 공무원에는 그런 것을 둘 수는 없겠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정무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역관제 임용이 어느 정도는 허용되고 있다. 단 우리나라는 역관주의적 성격보다는 정실주의적 성격이 좀 더 강하다. 거기 이제 그래서 이 대통령실 같은 거 근무할 때는 어때? 거의 이 대통령 바꿔주면 다 나오잖아. 그런데 대통령실은 선생님들 같이 어떤 9급, 7급, 5급으로 근무하다가 일단 교육부에 근무하다가 여기에 대통령실을 파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대통령실 전체 직원 중에서 다는 아니고 한 20% 내에서 임기제 계약직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들은 그 대통령 할 때만 들어가는 거죠. 자, 거기 역관주의는 장점 뭡니까?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했다. 그쵸? 자, 이런 말들 기준점 잘 보고. 자, 거기 정당 발달에 기여했다. 그쵸? 그 다음,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함으로써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부합한다. 공직 경제를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와 침체를 방지한다. 그쵸?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 당원이 관직에 임명됨으로써 국민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통제의 강화와 책임 행정의 구현에 기여한다. 그 다음 국민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향상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 대응 못하면 바꿔줘야 되겠죠. 정권이 바꿔줘 버리죠. 그 다음 정당이면 철저한 실현과 공약의 강력한 추진이 가능하다. 비효율성, 특히 부정부패가 가장 크고, 자, 정책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안정성이 져야 되겠죠. 맨날 바꿔주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전문가 임용으로 행정의 전문성이 져야 되고, 그 다음, 이 바꿔주면서, 저 사람은 조금 공직에 임용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직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유인살관이라고 그러는데, 비능률 초래하고. 자, 그 다음 4번, 읽어보면 알겠고, 5번, 관료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저해될 수 있겠고, 6번, 능력과 자격 중심의 인사가 안 되고 임용의 기회견등 및 공정성을 장점에는 임용에 어느 정도 기회견등을 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장점이 돼 있죠. 자, 그런 것들 잘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돼. 자, 봐봐. 장점 양가로 2번 보니까 특정 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다시 단점이 양가로 5번 보니까 6번 보니까 임용의 기획인 및 공정성을 저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가를 잘 봐야 되겠죠. 어떤 점에서. 그 다음 알다시피 실적주의. 자, 실적주의는 자, 뭐가 문제가 됐었겠어요? 이제 역관주의가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까 세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한다고 그랬죠? 자, 이러니까 좀 문제가 있네.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전국이 불안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직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전문화된단 말이야. 전문성이 있어야 돼. 이제 카우보이들이 하기에는 너무 일도 많고 전문적인 일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능력과 실력을 안 보면 공직을 수행하기가 쉬워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역관주의를 이에 대해서 폐기하고 실적주의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무슨 법? 펜들턴법. 그렇죠? 그럴 때 거기 실적주의 도입해서요. 자, 도입의 배경 간단히 봅시다. 자, 역관주의 폐해가 있고, 그 다음 행정국가가 등장했고, 그쵸? 진보주의 정부개혁운동이 있었고. 자, 그래서 188페이지 보니까 펜들턴법. 시험에 펜들턴법은 잘 나오니까 그 박스 속에 보니까 박스 속에 미국 펜들턴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좀 보셔야 됩니다. 주요 내용. 자, 꼭 기억하십시오. 주요 내용에서 법률의 주요 내용 189페이지 보니까 독립기관으로서 뭘 설치한다.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걸 꼭 밑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용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기관에서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공개시험제 확립하고 공무원의 정당 너무 정치성이 휘말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정당 자금 제공하거나 정치운동하는 것들이 금지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실적주의의 완전히 세 가지 핵심은 뭘까? 역관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배경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은 첫 번째가 공직의 기획인 등이야. 쉽게 말해서 어떻다? 모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당원이 아니더라도 공직에 갈 수 있어야 되겠죠. 실력만 있으면. 그래서 공직의 기획인 등을 강조하고, 두 번째, 정당에 따라 바꿔지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죠. 역관주의는. 그래서 정치적 중립.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맨날 바꿔지니까 신분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신분 보장. 물론 능력 실적주의 이건 핵심이지만 그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오늘 알아드린 자료 중에서 1페이지 보시면 실적주의에 관한 제도적 규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이제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1페이지 첫 번째가 뭡니까? 능력에 의한 임용 이렇게 돼 있죠. 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정치적 중립성, 세 번째가 신분 보장.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실적주의의 이 세 가지 가장 큰 근본은 뭐다? 능력주의. 그 다음 능력에 의한 임용, 두 번째는 정치적 중립성, 세 번째는 신분 보장임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실적제에 대한 평가 장점으로는 행정의 민주성, 합법성, 생산성에 기여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 시험 보는 것처럼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공직 취임의 기획인 등이죠.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고. 자, 그 다음 정권 교체에 따라 행정의 대량 교체를 헌법 법률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 그 다음 공무원의 정책 중립 객관적인 공정한 업무 수행 쭉 나와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뭡니까? 거기 있다시피 민주적인 통제가 약해진 점이죠. 즉 우리가 실적으로 뽑으니까 국민들에 대한 대응성은 많이 약해지겠죠. 역관제 때는 대응 잘못하면 정권이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국민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실적주의는 내가 그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응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인사행정의 획일화와 문서주의 같은 게 나오고
여기 이제 또 하나. 나중에 이건 나중에 대표 관료적하고 연결되는데 실적주의 적용으로 인해 채용 및 승진에서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집단이 특정 집단이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책을 오랫동안 못 읽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실력으로 뽑는다? 그게 공정하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하자? 그럼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따로 더 추가로 뽑아준다.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주의 하에서는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불만사항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당연히 실적주의 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직권화 되겠죠.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 대표 관리나 정치적 중립이 완화되고, 역관제적 임용도 어느 정도는 확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을 해봐. 실력의 입각에서 장관을 뽑아놓으면, 장관이 어떻게 실적주의 입각에, 국민들 요구 같은데 잘 반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누가 정당에서 너네들 책임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장관들은 바꿔서 이 역관제적 요소도 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자, 그럼 직업공무원제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여기까지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직업공무원제 하기 전에 여기까지만 몇 개 문제 풀어보고 직업공무원제 하고 또 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 거기 204페이지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직업공무원제도 해야 되겠구나. 직업공무원제가 거의 많이 들어있네. 지금 시간상 조금 그래서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한두 개만 볼까요? 2번 봐. 공무원 인사제도에서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 기획인 등으로 평등 이념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쵸? 자, 그 다음 4번. 공무원의 인사제도에서 역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긍정적인 기능이 역관주의는 있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9번. 가필드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미국에서 역관주의가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X죠? 역관주의가 폐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10번. 역관주의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의 정부 관료제를 예속시킴으로써 정당 정치 발전을 정당 정치 발전은 저희한 게 아니죠. 활성화시킨 거죠. 11번. 역관주의는 정권 교체 시 대규모 인력이 교체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이 말도 안 되죠. 효율성이 깨졌겠죠. 자, 한참 행정 처리하고 있는데 바꿔줘가지고 다른 사람이면 다시 다 해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12번. 우리나라에서는 역관주의적 공직 임용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아까 공식적으로 이 대통령실 같이 20% 계약 임기제. 그쵸? 그 다음, 정무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었다? 역관주의적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단 어디에만? 우리 꼭 정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은 역관주의가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죠? 선생님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9급이나 7급 시험 보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당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뽑아요. 몇 명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년까지 보장해줘.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거기 13번.
1881년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역관주의가 쇠퇴하고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을 계기로 실적주의, 이건 정확히 맞죠? 자, 그 다음 14. 실적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공직 취임의 기획인 등 공무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 등이 있다. 이거 틀렸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어?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틀렸죠. 이건 나중에 대표 관료제에 해당되죠. 자, 그 다음 15번 실적주의는 상대적으로 유능한 인재의 유치라는 적극적인 측면보다는 부자격자의 제거라는 소극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왜냐하면 역관주의 폐해 때문에 처음에는 유능한 인재 유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거 하려고 했었다? 너무 카우보이까지 아주 실력 없는 사람들이 못 되는 거, 관직에 되는 걸 제거하려는 게 먼저 중점을 두게 됐다 이 말이고, 적극적 인사행정은 실적주의의 비융통성을 보완하는, 그래서 이제 실적주의가 이 약점을 보완하려고 나온 게 적극적 인사행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이 뭡니까? 적극적, 분권적, 신축적 인사행정을 의미한다. 이거 맞습니다. 17번 때문에 그래요. 17번 봐봐요. 고위공무원단 신설, 공개경쟁체험의 실시, 실적제 보호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중에서 미국 펜들턴법에 의해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경쟁체험 실시와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설치. 그쵸?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고위공무원단 신설은 1884년이면 너무 멀잖아. 그쵸? 최근의 일이잖아. 최근의 일. 그 다음 실적제 보호위원회도 사실은 카터 대통령 때였어. 카터 대통령. 자, 그래서 이 부시 대통령 앞에 했었던 카터 대통령 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연방 공무원법 개정으로 나온 거고, 자, 아까 펜들턴법 읽을 때 두 개 읽었죠? 공개 경쟁 체험하고 인사위원회. 그쵸? 꼭 기억해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펜들턴법 하면 딱 실적주의 하면서 대표적인 건 두 가지만 기억하자. 공개 경쟁 시험, 그 다음 독립적인 인사위원회. 그쵸? 자,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말이 안 되죠? 18번. 그 다음 19번.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이거 틀렸죠?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명한다. 맞죠? 그 다음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빈번한 교체 활용을 통해서 관료 특권을 막는, 이건 실적주의가 아니라 역관주의. 그쵸? 실적주의 도입은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관을 아까 분산시킨다 그랬어? 집권화시킨다 그랬어? 집권화시킨다 그랬어. 실적주의 인사행정은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해야 한다. 역관주의하고 비교해봐. 역관주의. 역관주의는 자꾸 맨날 바꾸니까 직업공무원제 안 되겠죠? 자, 지금 일단 실적주의, 그 다음 역관주의에서 뒤에 좀 더 있는데, 교수님들이 몇 문제 풀고 갑시다. 자꾸만 풀면 금방 넘어가니까. 그 다음, 쭉 넘겨서 여기까지 34부터 나와 있는 것만 좀 보겠습니다. 34.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이건 말로 34 하지 말고 35부터 44까지 하겠습니다. 35에서 44. 그리고 쉬겠습니다. 35.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는 장점이 있다. 행정의 민주화에 이런 부분 상대적으로 생각해라 그랬죠.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그 전에 비해서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했죠. 그 전에는 엘리트만 했었잖아. 그렇죠?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책 중립, 맞죠? 중립을 강조한다. 잭슨 대통령이 암살당한 사람 주체도 틀렸죠? 미국 실적주의의 배경이 됐다가 아니라 잭슨이 아니라 카필드 대통령, 그쵸? 여권주의는 공직의 상품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 아까 그래서 이 공직의 상품화라는 건 공직을 주고 판단 말이야. 자, 정당의 충성도라는 건 잘 모르잖아. 누가 충성했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나 충성 많이 했으니까 돈 더 줄게. 이거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 여권제의 장점은 아까 부정부패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권제의 장점은 행정의 안정성과 이것도 틀리죠. 여권제의 장점은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한다. 자, 이게 무슨 이런 것들을 잘 그래. 정부 관료제가 뭐 한다 그래서 자꾸 바꿔지니까 우리가 민주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자, 아까 엘리트만 했다가 서부 카우보이도 할 수 있어. 그런 점에서는 정부 관료제가 민주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비교하면서 푸셔야 됩니다. 여권주의의 장점은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그렇죠.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그 사람이 선거에서 지면 어때? 물러나고 바꿔줘야 되니까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용이하고, 여권주의 장점은 직업공무제 정책의 도움, 아까 안 된다 그랬죠? 여권제의 장점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분은 맞죠? 어디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근데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완벽한 문제는 아니야. 질문은 정당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 합시다.